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7화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를 알았다. 저는 군시렁 군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스의 반장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스 행성에서 막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스 M 상디입니다. 그만해. 네, 저는 시대를 너무 빨리 태어난 이타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소개가 오늘 그 엑소 모르세요? 엑소? 엑소 엑소 행성. 플래닛 딱 스토리 라인으로 얘기해. 그래요? 그럼 그 이제 플랜이. 좀 우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인사도 조금 베리에이션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했는데 군시님 먼저 오늘 이렇게 뭘 준비해 오셨는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는 거야? 제 지인들한테 제가 들어있는 카톡방에서 지인들한테 한번 돌려줬더니 남성이 4명이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네. 어, 잠깐만요. 요거를 정면에 두고 해야 돼, 자기. 근데 목소리 너무 그러네요. 아니 안 커. 군시님 별로 안 커. 딱 요렇게 두고 하세요. 네. 다 처음부터 다시. 네, 아니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요? 평가를 받아서 남자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자 이번 화는 불러보자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멘트를 아니 근데 넣었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런 시를 이용해서 얘기하지 않지 않나요? 이런 건 약간 작업 멘트 아닌가요? 작업 청취자들한테 작업을 거는 거죠. 어머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오늘 안 되겠는데 방송 안 되겠는데. 요즘에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한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코님? 이런 어떤 도발. 원래 요즘 대세는 남자는 다소곳이 집에 있는 게 맞는데 여성분이 다가오게 하는 거가 조금 더 맞는 어떤 시대 트렌드인데 역행하고 계시죠. 지세대로서 용납할 수 없나요? 인정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씩 또 우리 상디는 네. 뭐라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저희가 한번 그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 네. 저보고 이슈스 M이라고 하셔서 제가 M을 생각하니까 엑소 M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밀레니엄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엑소 플래닛 같이 네. 우리 이슈스 플래닛의 막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스 M이다. 그럼 막내의 능력은 뭔가요? 그렇죠. 막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막내의 뭔가요? 능력은 빠름? 와, 뭐가 빠르죠? 달리기?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 방송에서 달리기에 빠른 거를 보여주는 게 무슨 능력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런 도발인데 도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아킬레스건이 두꺼워서 빠르지 않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요. 자, 요런 측면에서 이제 이 유닛 뭐 이런 게 왜 나왔느냐. 네. 오늘 저희 아마 전편을 들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링고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아이돌 슈퍼주니어부터 시작해서 뭐 세븐틴이며 이렇게 인원이 많은 아이돌들 한두 명씩 군대 가고 이래도 차질 없이 활동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빠져도 전혀 공백 없이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유닛 활동 4명에서 하도록 정확히는 하겠습니다. 이제 이시스 M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막내 능력을 갖고 있는 상진님이 각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능력? 자, 우리 G세대를 갈망하는 어떤 우리 타코님. 이거 순발력 중요한데. 자, 이게 타코님의 어떤 이 오늘 소개와 함께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뭐 소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을 되돌리는 남자. 그래서 저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능력인데요. 장난 아닌데요? 만약에 시간 되돌리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 타코님은? 저는 뭐 근데 인생의 후회가를 많이 갖고 있는 타입이라서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은 인생을 다시 한번 네. 인생 재방송?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재방송 뭐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 어때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럼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를 해가지고
엔지니어 같은 걸 해봤으면 참 재밌었겠다. 약간 개발자, 여성 개발자 출신 스타트업 CEO 이런 거 참 간지 났겠다. 이런 이 특색 없는 경영학과, 영문과 복수 전공, 이 쓰잘데기 없는 느낌이 드는 세상에서 가장 할 거 없는 흔한. 네. 물론 이제 경영학과를 열심히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또 발견할 수 있지만 또 경영학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어른들 말 틀린 거 없다.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약간 하죠. 이런 생각이 살면서 들어서 저는 이제 그걸 선택했던 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시절이 아닌가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에 한번 쓰라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시작할 때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갔으면 어떨까. 그럼 다른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런 뭔가 능력까지 아니어도 기억이나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돌아가면은 조금 더 잘 플레이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어때요, 우리 군수님은? 저도 주반장님하고 비슷한데 저도 문과이과 선택할 때 제가 특별히 고등학교 때 반항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의 문과이과는 반항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위에서 다 이과를 가라고 하는데 문과를 가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조금 떨어져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하고 측면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면으로 해도 거리는 괜찮아. 유일하게 한 명이 문과 이과 가든 너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이과를 가라고 해서 반발심으로 문과를 선택한 케이스. 진짜요? 아직도 왜 그런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했고 저도 뭐 그냥 반장이라서 계속 반장이고요.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막강한 파워시죠, 반장이. 그렇죠. 권력의 중심. 대장님. 아니 어떻게 도발하셔도 돼요. 뭐 반장, 뭐 거기에 뭐 회장이나 뭐 어떤 이런 거 하시면 대장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반장도 약간 옛날 언어 아니에요? 요새 학교에서 회장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반장이라고 반장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걔들이 그거래 1반, 2반이 아니고요. 학급 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회장인 거예요. 반장은 약간 일제 강점기 3부 아닐까요? 국민학교시죠? 식민 통치의 잔재를 제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정도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럼 학교 회장은 아직까지 회장인 건가요? 전교회장? 전교회장. 전교회장은 전교회장이에요. 그러니까 학급회장, 전교회장이죠. 전교회장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인사부터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떠세요? 이게 지금 한 8회 되니까 우리 8회 맞죠? 그렇죠? 7, 8회 되니까 그래도 그 순위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경제 50위 정도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방송을 잘한다기보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코님? 바로 저. 네, 그냥. 네, 아니 뭐 너무 감사하죠. 들어주시는 분들, 청취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네. 좀 더 다양한 피드백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편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채널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많으셔서 사실 저희 말고는 크게 들으실 스타트업의 팟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 타이밍에 뽐뿌를 받아서 좀 더 열심히 맞습니다. 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은 뭐 스타트업의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한편은 스타트업의 한 기업을 가지고 주제 토크를 해보고 있는데 뭐 이런 컨셉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지박약 119님께서 지금 의지가 박약해서 119를 부르시는 이런 느낌이네요. 제목이 반가워서 들어왔습니다. 시간상 방송은 몰아서 들어야겠지만 응원하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상 방송은 몰아서 들으신다. 바쁘신 분이신가 봐요. 몰아서 그럼 그냥 들어오시면 뭐 안 들으신 거예요? 약간 요새 몰아보기가 대세잖아요. 넷플릭스 나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도 몰아보기가 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확대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그건 시즌이 종료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기? 의지박약님, 그 실체를 좀 팩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막내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맞는지 꼭 한번 댓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댓글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요. 자, 이번 주에 스타트업과 관련된 어떤 근황들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또는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스타트업 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봤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좀 많이 놀랬던 게 그 스타트업 같이 갔던 기업 리스트를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뭐 제가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몇 번 들어봤겠지 했는데 한 거의 5분의 1 정도, 5분의 4 정도는 제가 모르는 기업들. 근데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B2C,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것들은 워낙 B2C 서비스다 보니 그러기도 하고 유니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B2B나 이런 기술 스타트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타코님은?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했지만 핀란드가 사실 스타트업이 이렇게 성지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우리 타코님은 어떠셨어요? 이 기사나 어떤 이런 루트를 보면서? 저는 일단 핀란드를 가신 거는 핀란드를 스타트업 어떤 유수 기업 대표들과 함께 가신 거는 뭐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핀란드는 네. 이제 전 세계에서도 1인당 스타트업 비율이 제일 많은 국가 중 하나고 네. 스타트업 하기에 되게 좋은 기업 국가 중 하나로 되게 알려져 있고 되게 노키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핀란드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렇게 순방을 해주신다는 거는 뭐 기사를 보니까 MOU도 뭐 체결하고 하셨던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MOU를 체결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의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뭐 실질적인 도움은 없겠지만 어쨌든 MOU란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전화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포커싱을 미국, 중국에만 갖고 있다 보니까 유럽 쪽에 눈을 돌리면서 유럽 쪽의 뭐 시장이라든지 스타트업의 기업에 관심 갖는 게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뭐 단기적인 성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쪽 시장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환기 차원의 관심 갖는 거는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MOU를 보면 뭐 규약 강제적인 성격은 없지만 뭔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맥락만 잡을 수 있는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긴 하네요. 그런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네요. 이번에 무슨 뭐 스타트업 코리아 센터를 저희 핀란드에 설립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거기에 분명히 일정 부분 정부 지원 자금이 들어갈 테고 그런 걸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이 뭐 정확히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뭐 오피스를 연다거나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뭐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형태로 해서 뭐 해외 뭐 다른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친환경 쪽에서도 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또 새로운 산업이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특히 북유럽의 그 발달된 기술 같은 거를 같이 조인해서 할 때는 이제 이런 교두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 센터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같이 갔던 뭐 스타트업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또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뭐 김봉진 배달의 민족 우리 대표님도 가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그 뉴스 속에서 그러니까 TV 뉴스로 봤는데 그 핀란드에서 스타트업하고 있는 한국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약간 그냥 시그니처처럼 뭐 상징적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뭔가 이렇게 인터뷰처럼 한 아주 짧은 그런 게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청년 대표에게 뭐 핀란드에서 하는데 어렵지 않냐, 뭐가 좋냐, 너무 뭐가 좋다, 뭐 지원이 많아서 좋다, 언어적인 문제는 없냐, 언어적인 문제 전혀 없다. 되게 이제 그 뻔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핀란드나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대표를 데리고 간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흥시켜주는 어떤 활동을 한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간 스타트업들 리스트를 봐도
꽤 그래도 시장 확장을 하려고 가는 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요. VSCNC 요새 가장 핫한 네, 그 타다 타다를 비트윈.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랑합니다, 타다. VSCNC의 그 박재욱 대표 어. 그 대표님이 가셨고 그리고 플리토 어. 플리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랜스퍼 네네 뭐죠? 번역. 번역. 번역 매칭을 통해서 트랜스포는 하는 트랜스포머. 네, 죄송해요. 영어가 더 트랜슬레이트. 네, 어쨌든 번역 매칭을 하는 그 아, 요즘 서비스. 단어 생각 안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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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잘 고쳐서 고마워. 아주 그냥. 네, 어쨌든 플리토 플리토 대표님? 대표님 그다음 두나무 두나무 모르겠어요. 두나무 그 업비트 운영하는 네. 이전에 카카오 쪽에서 증권을 했었고 그 기술 기반으로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를 네.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 예전에 카카오 대표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 네. 그다음에 안올자의 이수진 대표, 와우. 직방의 안성우 대표, 뭐 등등. 정말 네. 굵직굵직한 우리나라를 그쵸. 대표하는 정말 그 리더분들이 다 가셨네요. 그 스타트업 씬에서는 진짜 메이저급은 많이 그러네. 가신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니콘 기업에서 많이 간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리스트가 음. 핀란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뽑아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명분 아닐까요? 근데 명분인데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거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한두 개씩 뽑아서 갔는데 그룹핑을 했을 때 바이오 쪽이 거의 대부분 아니죠.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네.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원래 핀란드에 그게 바이오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의 용어보다는 벤처 때부터 바이오 쪽이 좀 셌다고 들었어요.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지원 같은 부분도 좋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저의 일방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이제 북유럽이 워낙 이렇게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고령화 사회가 먼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된 나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산업이 성장돼 있으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교집합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약간 위험한 생각은 아니고 그냥 추측인데 5G 기술 업체들도 같이 나갔거든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원격 의료 쪽도 보고 있지 않나? 핀란드도 인구 밀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서 원격 진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쪽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들을 찾아봐도 의료 쪽이 바이오 뭐 있는지.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그 원격 진료 쪽 회사들이 간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5G 쪽 기술 업체들이 만들어주고 이 의료 헬스케어 쪽 스타트업들이 같이 뭐 컨소시엄 구성하거나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 진출하게 만든다. 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요새 셀트리온 있잖아요. 셀트리온도 보통 기사가 나올 때 미국에서 뭐 미국에 있는 식약처에 뭐 허가를 받았다, 그쵸. 유럽에 어딜 받았다 하면 이제 약간 글로벌리 하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차원에서 유럽 쪽의 바이오에서 뭔가 특허나 이런 걸 좀 지원해가지고 받는다고 하면은 글로벌 뭐 바이오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바이오 업체를 데려가지 않았나. 어쨌든 유럽도 어떻게 단일 시장처럼 운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한 군데서 받으면은 전체가 커버리지 되니까 그래서 또 데려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스타트업 자체가 업계가 이렇게 성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무튼 이런 행보가 어쨌건 스타트업이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면 대부분 뭐 재벌 총수들, 맞아요. 경제 기업단, 대기업 뭐 회장님들 하면서 막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약간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그렇죠. 약간 밝은 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간 기업들도 대부분 보면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도 큰 어떤 업체들이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같이 대통령님과 나갈 만한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자기들끼리 뭐 50개 기업의 분들이 뭐 며칠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또 더 그렇죠. 좋은 어떤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호텔 방에서 맥주 한 잔씩 하시면서 그렇죠. 좋은 비즈니스. 네, 좋네요. 이번에 생미를- 같이 나가신 분 중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종옥 소장님도 가신 것 같은데 네네. 그분 페이스북 보면 이제 뭐 다른 분들이랑 어울리는 약간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풀처럼 서로를 유기적으로 좀 끈끈하게 해주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러면 맥주보다는 앱솔루트를 먹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앱솔루트 원래 어디 거지? 스웨덴 거 아닌가요? 스웨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맛있게 그쪽 동네가 술이 세요. 추워서. 네, 그쪽 동네가 술들이 대부분 그 도수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저희 이제 쪼물애기들의 뽀시래기들의 이런저런 추측이었습니다. 확실히 아는 분들 계시면 저희 좀 후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플란트 스타트업의 순방 결과 뭐 성과 이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스타트업이 이만큼 경제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게 성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 주는 어떤 의미 뭐가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성과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 뭐 네. MOU 체결했다 정도인데 사실 MOU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법적 효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직접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한 2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 어떤 이런 해외에 나가서도 충분히 어떤 자신들의 스토리를 공유할 만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하나랑 네. 또 국내 스타트업에 정부가 이 정도 관심을 갖고 해외 진출에 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냥 어쨌든 긴 농사를 짓기 위한 씨 뿌리기 작업을 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센터 설립한 것도 이렇게 센터 짓는다고 쭉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일군 작업을 한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그 단기 성과는 없겠지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커피 마실 때 좀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나 뭐 미중 뭐 어떤 무역 갈등 이런 게 있어서 과연 우리 대통령이 북유럽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징성 이나 타이밍상 맞나? 이런 어떤 좀 약간 자조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어쩌면 미국이나 중국에 너무 의지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런 식으로 유럽을 뭐 통해서 또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씨 뿌리기 작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순방 갔을 때 김정은의 친서가 트럼프한테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다고 했나요? 표현을? 트럼프가 뭐 좋은 메시지를 좋은 줬다? 메시지 뭐 이런 줬다 거? 했을 때 아무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유럽 순방을 잘 이용했다는 게 만일에 유럽 순방을 안 갔으면 유럽 기자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안 했을 건데 BBC 기자가 그때 질문했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사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 그거는 뭐 일정하고 일부러 짠 청와대 빅픽처다. 일부러 짜지 않았겠지만 유럽 순방을 잘 이용했다. 홍보로 씨 뿌리기와 북한을 양토끼를 잡아. 와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순방이었다. 저의 수가 짧았네요.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정부에서 모든 계속 24시간 내내 중국 문제나 뭐 미국 문제나 북핵 문제 매달릴 수 없으니 다양한 어떤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그렇게 해결을 하는 역시 저의 수가 명살탄 병살탄 다 아우신 거예요. 다 중짜는 얘기 아닌가요? 얄못? 아니 수비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수비를 잘했다. 순발력 좋은데요, 막내님? 다시 한번 저의 수가 더 짧았네요. 공격을 생각을 하고 저는 수비를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재미있는 아무튼 흥미로운 그리고 어쨌건 저희는 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종사하는 종사 입장으로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주제 토크 뭔가요 여러분?
오늘 주제 우리 타코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을 해주시죠. Z세대입니다. Z세대. 자 뭔가요? 자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주세요. G세대를 저희가 이번에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네, Z라고 했던 그 G세대. 옛날에 G세대, 네. Z세대, G세대에서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그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G세대, Z세대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거 어쩌다가 우리 이걸 잡았어요? 이게 사실 스타트업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엄청나게 큰 IT 기업들의 대표적인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 그 하버드 그다음 뭐 그런 아이비리그 커뮤니티 기반을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들이 나름 그 Z세대 같은 그렇죠. 젊은 신세대였고 그들이 서비스를 처음에 부흥시키면서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는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 기반으로 점점 20대가 붙고 30대 그렇죠. 붙고 40대가 붙으면서 서비스가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뭐 월 20억 명 정도 사용하는 큰 서비스가 되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어떤 IT 서비스가 초반에 발화점을 잡으려면은 그런 Z세대 같이 신세대를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스타트업 얘기를 하는데 그 시발점인 Z세대를 조금 공부하고 논의하고 네. 공유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에게 박수 한번 주셔요. 정리 말 너무 잘하고. 잘한다. 죄송합니다. 듣고 있지 않아서. 좀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Z세대에 이렇게 독보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타코님은 협업, 지금 협업. 자기가 저희 우리 Z세대들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스타트업 그 이슈 관련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출현은 반드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요걸 좀 이해하기. 특히 저희도 이미 이제 G세대를 벗어난 어떤 세대가 돼버려서 그 부분을 한참 벗어났죠. 네. 저기요. 감사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좀 한참 벗어난 저희로서 약간 스터디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세대, G세대 어떤 정의 먼저 좀 알려주세요. 어느 분이죠? 뭐 그 정확하게는 이제 뭐 G세대라고 해서 명확한 구분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한 2000년생 아니면 2004년생부터 현재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거의 G세대라고 분류를 많이 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82년생부터 2000년생 아니면 2004년생 정도를 이제 밀레니엄 세대,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X 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가 또 따로 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뭐 G 세대를 정확히 나눈 어떤 재미있는 기사가 그 타코님이 올려주셨던 박지성이 X 세대, 그다음에 손흥민이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우리 이강인 이번에 U20 강인이 형. 강인이 축구 잘하면 형이에요. 그럼 저 오빠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거의 아들버리네. 화내지 마세요. 자, 우리 이강인 선수가 G세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딱딱딱 되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18. 그다음에 뭐 손흥민 27, 박지성이 38, 37, 30년대 맞죠? 그 정도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세대는 어쨌건 2000년생 이후의 친구들을 말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G세대 특징, 뭐 G세대의 어떤 차별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텐데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은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의 5가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만큼 기존 세대들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축구 얘기한 김에 자, 손흥민과 이강인의 어떤 그런 차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그 이번에 저희가 U20 다 보셨겠죠? 네.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대회에서 저희가 준우승을 맞습니다. 처음 대단하죠. 처음으로 진짜 대단한 성과입니다. 네, 그거를 새벽 열심히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강인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기자분이. 그래서 저희 뭐 과거에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매번 경기 끝나면 좀 아쉬워서 다 우시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강인 선수한테 그래서 기자분도 물어봤죠. 뭐 어떠냐 심정이.
슬프지 않냐, 왜 울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이 여성은 당당하게 네. 저 왜 눈물이 날까요? 이러면서 뭐 어차피 저희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뭐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의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아까 정했던 뭐 밀레니엄 세대의 손흥민 선수랑 Z세대의 이강인 선수 조금 성향이 다르구나. 네. 그래서 Z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정을 받아서 충실히 했다고 하면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보다는 그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근데 약간 과거에 우리 밀레니엄 세대나 그 윗세대들은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죠. 저희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약간 특징이 올림픽 나갔을 때 조금은 바뀌고 있죠. 올림픽 나갔을 때 솔직히 금메달 아니면 약간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포커싱 안 했죠. 같이 태릉 선수도 열심히 밤새면서 운동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냥 금메달 못 땄으면은 못한 것까지 아니고 별로 맞아요. 잘하지 못하고 약간 조명을 이런 식으로 안 해주죠. 하는 게 1등만 기억하는 진짜 더러운 세상이죠. 맞아요. 그런 유행어가 있을 만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이강인 그 우리 친구 그 축구단 선수 친구들은 뭐 결승전 전에 갔을 때 뭐 버스 안에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갔다. 사실 그 전에는 그런 문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그랬으면 약간 정신이 해이하다. 맞아요. 지금 투지가 없다. 투지가 없다. 호랑이 2002년도 맞아요. 확실히 진짜 좀 세대가 다른 것 같고 네? 제가 느낀 Z세대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은 경험을 좀 되게 중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좋은 키워드네요.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어떤 소비를 할 때라던가 어떤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때도 일단 경험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새로 가치를 느끼는 약간 그런 세대가 있어서 소비 성향이나 소비 패턴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말하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친환경 기업들의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도 자신이 어떤 이 소비를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진 친환경적 기업을 후원했다라는 경험을 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친환경 어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일으키는 브랜드나 좀 기업에 조금 소비하고 그 기업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보면 느꼈던 게 저희 뭐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 보면은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뭐 후기가 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게 진정성, 그다음 그들에 대한 스토리, 맞아요. 그럼 공감대 이런 거에 그 팬들이 반응해가지고 그 팬들 아미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요새 Z세대, 신세대 친구들은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싱을 주지 않을까. 뭐 과거에는 뭐 가성비라든지 뭐 싸고 품질이 좋다. 뭐 이런 거에 포커싱을 줬다 하면 이제 감정이 들어간. 요즘 좀 가심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소비 성향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기획사의 힘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었겠지만 이 G세대의 특징을 확실히 잘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어쨌건 뭐 브랜드의 지명도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면 그렇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적인 부분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어떠세요? 우리 구시님은요? 저는 제일 큰 게 솔직함이지 않을까?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자기가 관심 받고 싶으면 관심 받고 싶다 얘기를 하고 남과 좀 다름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기 개성에 대한 거에 대한 가치가 뚜렷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뭐 부끄럼도 없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데에서 거리낌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서 확실히 그전 밀레니엄 세대랑 아니면 그 전 X세대들은 훨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확실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카메라가 들이대면 얼굴을 가린다든가 피하는 느낌이 찍지 마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요즘은 그냥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당당하게 되게 밝게 되게 잘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미디어의 노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메라의 노출.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카메라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 소풍 같은 거 갈 때 동네 사진관에서 카메라 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언니 흑백 카메라? 저기요. 방송에서 욕할 뻔했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베이부머 세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38선을 넘으셨다. 뭐라고? 38선을 넘으셨다고. 1사태. 1사태 하셨다고. 저 더워. 이건 끊고 가죠.
처음 쓰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카메라를 들인댄다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G세대 친구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휴대폰을 또 디카를 들이대서 카메라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다른 것 같고 저 예전에 뭔가 사진 찍으려면 자세 잡고 포즈 잡고 찍었는데 요즘 맞아요. 그냥 일상적 스냅샷을 찍는 분위기. 그쵸. 이게 그 G세대가 사실 그 전에 밀레니엄 세대랑은 또 차이가 나는 게 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태어날 때 이미 아이폰이 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네요.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이미 아이폰으로 셀카를 찍었던 세대가 이 친구들인 거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이가 텔레비에 가까이 가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뭐 넓힌다거나 우와. 이미 그런 거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전후에 따라서 스타트업 어떤 분위기가 바뀐 그렇죠. 것처럼 약간 세대도 약간 그런 거를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진 찍는 활동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화를 그렇죠. 한다든지 아니면 폴라로이드 같은 건 비싸잖아요. 필름 자체가.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거의 비용이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로 찍어도 돈이 안 드니까 그런 비용 차이도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 저희가 홍대에서 샘앤밍턴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이제 샘앤밍턴 사진 찍고 싶어서 귀엽게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타코님은 나는 안 찍는다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G세대는 이제 셀럽보다는 인플루언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 G세대면은 지금 인클루딩 유인가요? 네, 이게 제가 좀 슬픈 얘기기는 한데 네. 또 제가 좀 시대를 너무 빨리 태어난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무슨 이번 말이죠? G세대를 공부를 하고 좀 알아보면서 네. 나와 성향이 참 많이 비슷하다. 내가 G세대다. 네, 어떤 마음 많은 G세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피터팬 증후군 아닌가요? 그렇죠. 철이 안 들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정신병이다. 죄송합니다. 네, 뭔가 요즘 영포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40대지만 젊게 맞아요. 사는 그런 느낌의 뭐 단어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딱 얘기하기 이제 그 셀럽보다는 인플루언서를 좋아한다.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방금 얘기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셀럽보다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그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렇게 되는 것 없으면, 같아요. 네. 사실 예전 같으면은 뭐 누가 됐던 연예인이 지나가 나온다고 하면은 눈길 한 번 더 주고 또 한 번 더 반응을 할 텐데 뭐 지금 친구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말했었던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도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어떤 희망 직업 중 한 1위가 될 정도로 맞아요. 1인 크리에이터, 약간 이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게 다 소비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 광고 시장이나 마케팅 때는 유명 연예인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쓰던 안 쓰던 상관없이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하면은 그거에 사람들이 어떤 지갑을 열고 소비를 했던 거에 따라서 반해서 G세대들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틱톡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써보고 괜찮다고 추천해준 거에서 더 소비를 할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홈쇼핑 매출이 그렇게 높은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직접 써보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써보고 나서 후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른 그러니까 건가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근데 홈쇼핑도 예전에는 정말 그 홈쇼핑의 쇼호스트만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지금 얘기했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 상품이 뭐 20대 타겟이다, 10대 후반 타겟이다, 30대 타겟이다 하면 거기에 있는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있는 이 인플루언서를 불러서 게스트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그걸 사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인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홈쇼핑에 나가서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타코님이 얘기하셨던 오히려 셀럽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쓰는 거에 이제 좀 더 신뢰감을 갖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인지도보다는 신뢰도에 좀 더 비중을 둔다라는 거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내 개성이 강하니까. 맞아요. 자기가 믿는 걸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남이 저 사람이 좋다고 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또 추가적으로 약간 팬덤 같은 성향이 좀 강해졌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좋아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얼굴이 예쁘다, 뭐 멋있다 이래 좋아하기보다는 약간 광적으로 좋아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쓰는 제품은 무조건 그냥 믿고 사고. 그렇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고 사는 성향이 조금 뚜렷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저는 근데 네. 맹목적인 것보다는 나는 저 사람 알고 저 사람 스타일 아니까 저 사람이 소개시켜준 거는 믿을만해. 그런 믿음을 같이 파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생각이 그 말 들어서 아니에요? 맹목적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만큼 신뢰가 깊다라는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왜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일상 공유 하니까 그 사람의 데일리 상황을 알게 되고 소통을 해주면서 일상을 공유해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왠지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잘 아는 이 사람은 나와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그런 사람이 추천해주는 화장품 틴트라던가 네. 제가 맹목적으로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인블리 사태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인블리가 뭐 스타일로는 좋을 수 있어도 그가 막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가구까지 파는 이런 행동 자체가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걸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라이프스타일 보고 따라한다고 해도 그건 약간 범위를 많이 벗어난 구매 패턴이었던 것 같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쵸. 맹목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첨언을 또 하고 싶은 게 요새 뭐 텔레비나 이런 데 나오는 분들 중에서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 단순히 인지도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더 믿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좀 더 쉽게 수용하는 약간 그런 성향도 맞아요. 약간 이런 맹목적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간 얘기일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런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노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거야. 안 좋은 거는 안 들어 안 봐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지금 우리 지세들 디스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요. 그건 지세대뿐만 아니라 디스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너무 시대에 변한 거죠. 익숙한 세대가 네. 된 것 같고 말한 대로 아까 우리 타코님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대도서관 그다음에 뭐 감스트 이런 애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감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올림픽 때 MBC랑 같이 네, 맞아요. 뭐 그 중계했잖아요. 중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정환이 되게 언짢아했단 말이죠. 저 친구가 예. 축구에 대해서 뭘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꼰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안정환 워낙 솔직하니까. 근데 10대 그러니까 즉 G세대 친구들은 사실 안정환처럼 그렇게 저명 인사가 꼭 하지 않아도 나의 눈높이에서 내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그런 표를 던지는 어떤 그게 되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약간 맹목적인 그런 전문가 느낌이죠. 쪽 들어봤으면 안정화가 훨씬 전문성이 그쵸.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스트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 반장님은 아까 샘 해밍턴 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요? 저요? 저는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저 애기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저도. 근데 애기는 좀 보고 싶었어요. 그 누구죠? 윌리엄 윌리엄 워낙 셀럽이니까. 네. 아빠보다 더 셀럽. 아까 왜 사진 찍고 싶었어요? 우리 상디는? 일단은 뭐 자랑하려고 누구한테요? 친구들한테. 동생이요? 동생 말고도 친구 많습니다. 친구 많아요? 확실해요? 네. 그렇구나. 너무 막내를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막내를 사랑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를 피해 다니시잖아요. 막내께서. 오늘 멀리 앉으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군신님 좀 네. 많이 얘기 좀 해요. 왜요? 가까우니까. 멀리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앞이라서 시선이. 자, 그래서 이제 G세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G세대 이해하기 위해서 타코님이 그렇게 웹들을 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웹들을 또 이해하는 것이 G세대를 이해하는 어떤 축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타코님? 우리 지세대들은 영상 콘텐츠에 굉장히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냥 그렇죠. 친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아까 디지털 얘기했던.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뭐 텍스트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상 콘텐츠에 확실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웹드라마가 되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8이라는 웹드라마 시즌 1과 그다음에 Y라는 그 웹드라마를 정주행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일단은 웹드라마를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건 우리 막내 상대였어요. 네, 자, 상대였죠. 웹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뭔지. 일단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말을 빗대자면은 웹드라마랑 일반 드라마랑 호흡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주고
남녀가 약간 사랑씬이 있다고 네네. 쳐봅시다. 네. 그때 뭐 카페에 만나가지고 눈빛 교환하는데 일반 드라마는 한 5분 동안 그 씬을 잡아요. 근데 웹드는 한 10초, 15초 잡고 끝내요. 그렇게 호흡이 빨라요. 그러니까 완전 드라마 포맷이나 제작 방식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한 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과거에 좀 길게 풀어놨던 거를 좀 빠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체가 나오면서 모든 맞아요. 일상생활이 다 빨라졌잖아요. 호흡이 짧죠.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려면은 뭐 그쵸. 노선도 펼쳐보고 이래야 됐던 거 내가 이제는 세고 네, 세고 했는데 외우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 딱딱딱 그다음에 또 검색하면 딱딱딱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호흡이 짧아진 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적인 변화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웹드라마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통한 그 컨텐츠의 유통 그거가 또 편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웹드라마 시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웹드라마는 아직은 네. 이렇게 때문에 돈이 되는 산업이라고 자리 잡기는 좀 아직 부족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제작비 대비 그래요? 수익이 붙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개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앞뒤로 붙는 광고나 협찬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한 기업이 좀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많이 그렇죠. 부족해서 장비는 많이 네, 들어가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인력과. MCN 업체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수익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근데 PPL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 PPL 광고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웹드의 시장성 자체를 아직까지 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에이틴이 뭔가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에이틴은 어쨌든 네이버의 그 자회사 에서 운영하는 스노우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뭐 모회사가 빵빵해서 아직은 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가 가능한 게 아직까지 그래도 출연자들의 출연비가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유지는 가능한데 이게 좀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생각보다 연기 되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너무 웹드라마를 좀 그렇게 좀 약간은 그렇게 그렇죠. 좀 저퀄리티로 보는데 실제 퀄리티가 높고 진행하시는 스텝이나 감독분들도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예. 그 느낌 아닐까요? 예전에는 케이블이 정말 어색했는데 요즘은 공중파 드라마보다는 정말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연기들을 보면. 근데 요즘 케이블이나 종편 종편 퀄리티나 연기력이 훨씬 더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처럼 그 인력들이 이제 웹드라마 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닐까. 좀 Z세대 관점에 봤을 때는 기존의 공중파 드라마도 약간 뻔했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플러시. 약간 로코 위주고 뭐 재벌과 좀 가난한 여자 위주 약간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는 뭐 종편이나 뭐 케이블이나 이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 주제가 다양해요. 솔직히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다룬 뭐 당연히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연풀 그 네이버에서 한 연예인 플레이 리스트라는 데서 다른 콘텐츠들이 다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로코 기반이긴 하지만 그 Z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특이한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닐까. 네. 아 잠시 근데 에이틴이 네. 그 그룹 이름 아니었어요? 그룹에 대해 일상을 쭉 찍는 거 그 아니었어요? 세븐틴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찍어주셨고요. 자, 그래서 웹드라마 에이틴 보니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신기했다,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Z세대랑 이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뭐 막 지읒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저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쉽게 하고 막 오늘 너무 지읒니은 짜증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어쨌건 심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Z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현실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호흡도 짧고 뭐 광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런 것들을 가감씩 담아서 오히려 셀럽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작비가 출연료가 적어서 아이들을 유명한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걸로 좀 소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게 비속어도 막 쓰고. 계속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약간 케이블도 과거엔 엄청 좀 프리했다고 하면은 점점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규제가 붙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쪽 웹드라마 시장도 규제가 붙긴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연예인들도 뭐 막 최근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면서 막 욕하는 거 보고 놀라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러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건데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솔직히 폐해도 많아요. 유튜버들에 대한 폐해도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시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향후 가면? 근데 그 지읒이란 욕이 요즘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존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모가 뭐야?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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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좀 어저께 그 앞전 욕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욕이 아닌 그렇죠. 어떤 형용사로 바뀐 추임새로 느낌. 많이 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욕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뭐라는 얘기인가요?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지세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욕이나 비속어로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감을 갖고 쓰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되게 그 웹드라마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 약간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 그리고 내 얘기 아니면 내 주위 얘기일 것 같은 되게 공감 능력을 끌어내는 맞아요. 게 강한 것 같고 그래서 BTS가 사실 영상 콘텐츠도 많이 활용했지만 또 약간 가사나 음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10대들이나 그 친구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했다라는 게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처럼 약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확실히 더 많이 그 가는 것 같고 웹드라마가 호흡이 되게 짧다고 하셔서 보통 한 편이 제가 봤던 거는 평균 12분? 네. 12분? 길어야 한 15분 정도 맞아요.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그 24화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짧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스토리 전개는 빠를지언정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친구와 싸웠을 때 뭐 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섬세한 표현도 있고 해서 스토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인 거고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에 이 극을 끌어가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짧게 가고 그 속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화면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게 좀 어떤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웹도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상디? 일단은 과거에는 많았는데 조금 많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자본 싸움이니까 그쵸. 컨텐츠 쪽은 다 자본 싸움이어서 지금 네이버 저희 계속 얘기한 네이버 연플리가 계속 선두로 나가는 것 같고 뭐 과거에 조금 했었던 뭐 크리스피 스튜디오 뭐 거기는 지금 카카오 인수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딱히 막 두드러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컨텐츠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뭐 다 결국은 이제 견인차 그렇게 역할을 하네요. 귀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G세대는 확실히 그 긴 거에 대한 옛날 우리 스왑이라 그래서 스크롤 압박이라 그래서 뭐 스왑 모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긴 컨텐츠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거의 한 예로 이제 미국의 코난 오브라이언 쇼가 원래 거의 1시간 정도 길이로 했는데 이번 시즌부터 30분으로 줄였거든요. 우와. 그만큼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미국 공중파에서도 메이저급인 레이트 나이트 쇼 호스트인데 거기서도 G세대의 어떤 소비 성향을 겨냥을 해서 쇼 자체의 길이를 반토막을 낸 거죠. 그거는 되게 과감한 결정일 굉장히 텐데.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거는 광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브가 어쨌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층 단순히 G세대뿐만 아니라 G세대가 약간 주축은 되겠지만 그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요새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하는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과거에는 뭐 16부작? 또 미니를 16부작을 하는데 16부작으로 됐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니까 보면은 8부작에서 10부작? 과거에는 그런 패턴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크게 대작이라고 했던 킹덤이란 작품도 6부작이고 그래요? 네. 6부작이었나요? 그 아이유도 4부작이었나요? 네, 그런 거죠? 페르소나.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보자간 이정재 형님이 나오는 보자간도 10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게 뭐 TVN 건가요? 그거는 JTBC. 근데 그거는 이제 시즌 형식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저희 초반에 그 몰아보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몰아보기가 솔직히 10부작, 16부작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이 정도 10부작 정도면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요. 주말에 주말 쉴 때 하루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줄이는 게 맞습니다.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G세대는 어쨌건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았는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뭐 베이비 부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그 세대 이후에 뭐 X세대
그래서 베이비 부머의 뭐 동생이다 아니면 자녀 세대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80년대생 이후 뭐 90년대생 말까지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G세대, Z세대 약 2000년대생 정도를 이제 우리 G세대라고 하는데 G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TV 대신 유튜브를 보고 자랐다는 점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한 세대다. 그리고 셀럽보다는 인플루언서 또는 또래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쫓는 그리고 개성과 취향뿐 아니라 이제 사회 윤리적 가치까지 생각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과연 이 G세대를 누가 나눴나? 이런 얘기도 살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눴을 것 같으세요? 이건 결국 이 세대를 나누는 거는 마케팅 업체 쪽에서 나누게 된 거죠, 사실. 왜죠? 그 베이비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떤 세그멘트를 나눠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하려면은 그 카테고리화를 나눈 그룹에 맞춰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분류를 해야지 광고 업계에서는 작업을 하기 쉬우니까요. 캠페인을 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이번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뭐 저희 밀레니얼 세대 때도 그랬고 G세대 때도 그랬고 그 사실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모든 사람을 그렇죠.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성급한 네. 일반화가 될 네, 수도 있기 성급한 때문에. 일반화도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특히 더 G세대에 와서는 개인 성향이 강해졌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어떤 일반화를 하는 게 더 조심스러운 세대가 아닌가. 네. 결국은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소비력을 높이게 하기 위한 어떤 분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X세대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미지수 X의 그 X잖아요. 그런가요? 네. 모르겠다. 어떻게 이걸 규정할 수 없다. 이 특성은 기존 세대와 다르다 해서 FX의 X인가요? 네. FX의 네.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한 세대가 생물학적으로는 30년대인데 마케팅 한 10년으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좀 단순하게 80년대생을 네. X세대, 네. 90년대생을 Y세대, 2000년 이후를 G세대라 하는데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다시 A세대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고민하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도 매번 후임 들어오면은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똑같이 이 세대 차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것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갭이 사실 지금 조직 안에서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회사 내에서도 조직 문화를 만들 때 굉장히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이제 이 조직 고대 그리스의 벽화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고 인사를 안 한다고 써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인간 세계에서는 항상 있었던 거고 계속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 사실 이 G세대를 다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상디가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계속 출시해야 되는 것들의 어떤 가장 바로미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G세대 아니면 뭐 G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까? 자, 자신의 오늘의 결론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저는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면 저 요즘 판단을 못 하겠어요. 뭘요?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인스타나 스냅챗으로 10대들이 빠져나가고 점차 사용자가 10대는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요즘 들어서 다시 페이스북 이용자가 10대들이 늘어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건 패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페이북 메시지. 그래서 그 서비스들이 다른 서비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스냅챗 같으면 좀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서비스를 잘 정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 패매는 예전부터 있었고 페이스북 피드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바뀌긴 바뀌었지만 사모델은 그대로였는데 이제 세대들이 그냥 이동을 했던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떤 그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여야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 단톡방에서 텔레그램에서 같이 얘기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엄마 아빠 도피용이라고 누가 얘기해서 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이제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었던 이유가 부모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페북에. 네. 그러면서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인스타그램으로 갔어요. 네. 그러다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부모님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스냅챗? G세대들이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스냅챗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스냅챗으로 넘어갔다가 미국 상황은 그렇고요.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냅챗을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왔는데 엄마 아버지 다 계시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넘어갔거든요. 그런 다시.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페이스북의 10대 이용자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마케팅 회사에서 결국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구매력과 앞으로 기업들이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아니면 20대 후반까지 되는 약간 그 세그멘트거든요. 그 세대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게 G세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업계에서 광고 업계에서 집중을 하는 이유는 그들한테 쿨한 것이 유행을 타고 그러면 어디로 오려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나이대가. 그럼 30대, 40대, 50대까지 파급 효과가 있다? 파급 효과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던 거예요. 페이스북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학생들, 대학생들만 썼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못 들어갔어요. 처음 페이스북 때는. 왜냐면 계정을 못 만들었거든요. 학교 계정이 없으면은 그 학교 지금 저희 뭐 이제 블라인드 같은 데서 네. 회사 인증 메일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처음 초창기는 harvard.edu였고 그 다음엔 아이비리그 계정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계정이었던 거예요. 미국 전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다가 부모님이 들어오면서부터 페이스북이 지금 페이스북의 모습이 됐었던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밀레니얼이었다고 해야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페이스북이 되게 쿨하고 멋있었던 거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상승력 파급 효과로서 그 위 세대들로 올라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타이밍에서는 G세대가 딱 거기에 맞으니까 그 G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저는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10대들이 다시 페이스북으로 돌아온 이유가 10대들은 자기 생각보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다시 페이스북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 자기 주위 세대한테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저는 근데 그게 페이스북 그 플랫폼을 점유율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단순히 페이스북 메시지를 포함한 그 서비스 이용이 올라간 건지를 좀 제대로 저는 사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페이스북은 왜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게 불이 켜지잖아요. 뭐 아시죠? 네네. 그거를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톡은 얘가 지금 카톡을 보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일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애를 알 수가 있으니까 뭐 게임하면서 뭐 인강 들으면서 얘랑 지금 채팅하면 되겠다. 약간 우리 예전에 네이트온 했을 때 네이트온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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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죠? 우리 상디. MSN은 안 했고 네이트온. 네이트온부터 하셨구나. 버디버디 네이트온. 버디버디부터 하셨구나. 자, MSN 했죠? 우리 타코? 저는 잘 무슨 말씀하시는지 G세대셔가지고. 저희 G세대들은 거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MSN이나 뭐 네이트온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단이 조금씩 바뀔 뿐이고 그게 페이스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페이스북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 자체에서 10대 사용자가 늘었다고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건 메신저 페이스북은 사실 메신저가 그 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로 사용자를 늘리는 게 과연 물론 이걸 어떻게 잘 사로잡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은 거의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맞아요. 스타트업 네트워킹 서비스가 아닐까. 스타트업 네트워킹 서비스 국내에서 뉴스피드. 많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는 이유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이디만. 페이스북 친구 맺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전화번호 교환할 필요가 없어서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다른 메신저들은 좀 더 전화번호 기반이군요. 그렇죠. 카카오톡도 일단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아이디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G세대 결론을 좀 얘기를 해보면 스타트업에서 G세대의 어떤 부분을 뭐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마무리 멘트 좀 해볼까요? 아까 뭐 G세대 뭐 얘기했지 않았어요? 얘기 안 했어? 끝났어? 시작도 안 했죠. 생각이 안 나네. 결론! 결론을 하자. 아까 전 페이스북에 연관돼서 하자 보면 이게 정말 자기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진심이 통하면 온다. 타겟팅이 꼭 G세대가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오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대. 저는 일단 앞으로 G세대 방향은 당연히 개인화적인 부분도 강해지겠지만 오프라인 성향도 많이 강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들도 나중에 직장이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뭐 주 52시간이 되면서 여가 시간도 늘고 어떻게 과거에는 그 바빠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 모바일 위주의 온라인 서비스 행동했다고 하면은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적인 서비스도 조금 더 G세대 타겟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저 오프라인 좋은 생각 한 번도 얘기네요. 안 해봤네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사실 G세대가 뭐 이제 얘기 나오는 거에 들어보면은 플랫폼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온라인에서도 쇼핑을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과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는 것도 다 한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겠죠? 자기의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뭐 온라인이 저렴하면은 거기서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밀레니얼 시대는 되게 로얄티도 되게 강한 그룹이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이커머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약간 충성도를 보이면서 거기에 맞는 하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락인만 시켜놓으면은 매출과 리텐션이 오르니까 그 부분 락인에 대한 어떤 집중을 그쵸. 하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되게 높았고요. 밀레니얼 시대는. 그래서 뭐 나이키를 좋아하면 나이키파, 그쵸. 아디다스를 좋아하면 아디다스파 이렇게 맞아요, 나뉘게 맞아요. 분명히 나뉘고 이렇게 했는데 G세대는 약간 그것보다는 나의 경험과 소비가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락인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이 친구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맞네요.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왜냐면 또 게다가 호흡도 짧으니까 호흡이 짧으니까 계속 트렌디한 거를 뭔가 해야 되겠네요. 근데 또 유행이 민감하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내가 그렇죠. 맞는 소비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계속 기업 입장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성향을 파악할 때 우리 타코님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뭔가를 그러니까 셀럽이든 아니면 어떤 그 브랜드를 이게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 BTS가 뭐 이렇게 어워드 같은 데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셀럽끼리 하는 파티를 가는데 BTS는 뭐 자기네들끼리 호텔방에 들어와서 팬들과 그쵸. 그날의 감사한, 감정을 뭐 한다고 감사하다 하더 인사. 빌보드에서 그렇다면서요? 네. 저도 그거에 약간 조금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근데 그게 결국 팬 입장에서는 내가 BTS에게 가장 좀 1순위다? 뭔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단순히 팬으로서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얘랑 동급이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경험 얘기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지만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지금 뭐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업계든 아니시든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서비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상대 결론. 자기 한마디 해야죠. 지금 한마디 끝나 아까 했어? 아까 했죠. 아까 했어요? 그래, 아까 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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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나 지금 집중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이제 G세대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여러분들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열심히 G세대 테크 타는 건가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G세대를 뭔가 계속 묶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G세대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시간을 잘못 태어났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는 약간 G세대의 어떤 선봉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정치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곧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코 네, 기억해 주시고 제가 또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G세대 정잡을 수가 없어 컨셉을. 자,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 상디가 던진 걸 덥석 다 물잖아요. 우리 너무 잘 물어. 얘기하세요. 교수님. 그냥 이 우리 지세대가 좀 이슈가 됐던 게 책 90년대생들이 온다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확 됐잖아요. 그게 그 베스트. 밀레니얼 세대 아닌가요? 그건 밀레니엄. 네, 밀레니엄 세대인데. 지금 방송 한 시간 했는데 그거 구호모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하면서 떴는데 조만간 2000년대 세 에이 그냥 지워. 알겠어. 아니 아니야 그냥 해. 지금까지. 90년대 생애야 빨리. 그냥 조만간 2000년대생들이 다시 온다 뭐 이런 책이 조만간 나오겠다는 우리가 생각이 써야겠어요. 있어. 그렇네요. 우리가 한번 집필해 볼까요? 네. 야, 타코님 되게 회의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지세대들은 텍스트 잘 안 봐가지고 영상으로 뭐 남기신다면 모를까. 아니 보통 그 90년대생이 온다는 90년대 타겟이 아니라 그렇죠. 그 70년대, 밑에 80년대생들이 90년대 맞네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 80년대생이 쓴 책이니까 70년대생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런가요? 네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농담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진짜 지세대가 마침 90년대생이 온다가 지금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지세대가 어쨌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이제 소비력 있는 데를 계속 찾게 되고 이제 그거는 사실 계속 새로 이제 나이를 하시는 거의 한 20살 분부터 이제 20대 분들이 하면 소비력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네. 그걸 찾다 보니까 계속 지세대 이번에 얘기를 하고 뭐 90년대생 얘기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지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건 이 세대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누군가 임의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해보고요. 여러분 많은 후기와 또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스 털마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왜 흔들어?